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와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 확대 등 12개 항목이 담긴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남북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함께 쓰기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열린 바다에서 우선 안전한 물길을 찾고 이후엔 함께 골재를 채취하거나 생태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인 모건 스탠리 계열 한국 지사장이 자신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는 폭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경비원을 개에 빗대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음성 파일에는 항의하는 경비원을 향해서 개가 주인을 보고 짖느냐는 주민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내륙에 바람이 뚝 끊기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분간 공기가 탁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신부가 미세먼지를 오래 마시면 태아가 천식을 앓게 될 가능성이 최대 6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계룡산입니다. 사찰로 가는 길과 등산로가 갈라지는 곳인데요. 하지만 등산로만 이용을 하려고 해도 사찰에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끝나지 않는 사찰 관람료 논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12개 항목을 담은 합의문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가 모여서 협치와 대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부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情勢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회의 결과가 합의문으로 나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합의문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최대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 적용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 모두 12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협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큰 틀에서 협력한다, 노력한다 등 원칙 수준의 결론도 많아 이견을 좁혀 결과물을 내기까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핵심 쟁점을 놓고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최근에 야당이 청와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여야정 회의가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는 서로 간에 덕담이 오가고 웃음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번째 여야정 협의체는 웃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지만 2시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와대는 오찬 메뉴로 탕평채를 내놨는데 영조의 탕평책에서 유래한 음식으로 조화와 화합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참석자들은 오늘 만남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금의 경제와 민생 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도 없진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를 꼬집었고 인재풀이 편협된 이런 인사고 항평 인사라고 국민들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했습니다.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모를 하면서 야당의 지적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김을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며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오늘 여야 의원들 간의 거친 말싸움도 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라졌던 국회 주먹 다짐이 또다시 불거질 뻔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청와대와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약속한 날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작심한 듯 발언에 나섭니다. 박영선 의원이 한국당 송환석 의원을 지목해 경제 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비난했다면서 반발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속기록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 들은 얘기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기록 보세요. 소비 이야기에서 소비만 야당이 그렇다 그랬. 여당이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언쟁은 이어집니다.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는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참 말씀 교묘하게 하시죠. 말씀이 그게 뭐예요? 아주 교묘하게. 박완조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장 의원에게 속기록을 확인해보자 독해 능력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예결위 회의장에선 나와라, 쳐봐라 등 막말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누가 다 불었어? 이후 장제원 의원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한 주먹 발언은 박완조 의원을 앞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으며 자신의 보좌진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바꾸라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주장을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한국당 소속의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두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당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설을 언급했습니다. 예산 관련된 분들의 인사설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또 여야 간 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년 살림을 결정하는 이 시점에 수장을 바꿔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난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후임자가 온다 한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두 사람의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못 끌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을 경질 요구하지 않으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두 경제수장의 교체와 관련해 인사권자가 아니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남북이 한강 하구를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65년 만에 처음 열린 물길이어서 오늘 첫 번째 조사에서는 남북의 경험 많은 어부들조차 길을 헤맸다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남북은 앞으로 함께 골재를 채취하고 생태 공원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리서 나타난 배 한 척이 우리 배 옆으로 다가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바닷길 한강 하구에서 남북의 배들이 만났습니다. 털모자에 외투를 입은 북한 조사단이 우리 배로 건너왔습니다. 간이 의자에 둘러앉은 남북은 갑판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5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우리 배가 수로를 찾지 못해 약속 장소에 못 갔고 국제조난 주파수로 도착하지 못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예성강 하구 쪽에서 길이 막혀 못 갔다고 답해왔습니다. 남북 모두 경험 많은 어부들이 타고 있었지만 처음 와본 물길에서 예상치 못한 모래톱과 썰물을 만나 길을 헤맨 겁니다. 남북은 65년 동안 퇴적토가 쌓여 변해버린 바다에서 안전한 물길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국제규격에 맞게 해도를 가능해서 일반인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민간에도 한강 하구를 열고 남북이 함께 골재 채취와 관광 휴양지, 생태공원 개발 사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맵이 오늘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2주일 동안 실시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훈련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 해병대 관계자는 한미가 협의한 연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 12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에 뉴욕에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뉴욕 회담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5달 만에 재가동되는 셈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서는 비핵화 검증 후에 제재 해제 원칙을 재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ll be in New York City at the end of this week meeting with my counterpart Kim Young-chol. I expect we'll make some real progress, including an effort to make sure that the summit. 폼페이오 장관이 CBS 등과 인터뷰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의 상대가 김영철 부위원장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제재 완화가 없을 경우 핵과 경제 개발을 함께하는 병진 노선의 재추진 가능성을 위협한 데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뿐 아니라 우리의 검증 능력이 경제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마친 뒤에야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 재개 논평에 대해선 레토릭은 걱정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에 김 부위원장이 최선희 부상을 동행할지는 절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실무회담을 병행할 경우 파격적 신호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회담에서 핵 사찰과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철도 현장 조사 등 연기된 남북 협력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름만 빼고는 늘 미세먼지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강원과 경남 일부를 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혹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무풍지대에 들면서 그동안 발생한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또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내일 공기는 더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사흘 전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바람의 흐름이 멎어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한반도는 이른바 가을 무풍지대에 놓였습니다. 낙엽이 나무 아래 그대로 떨어져 있고 나뭇가지의 흔들림도 적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면서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주말 동안 발생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계속해 쌓이면서 오늘 강원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계속됐고 한때 대부분 지역이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2, 3일간 대기 정체가 이어져 미세먼지 농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선 동풍이 불어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일단 바다 위에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밤엔 서풍이 불어 이 중국발 스모그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답답한 하늘은 목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나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임신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태아까지 천식에 걸릴 위험성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죠.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이 매년 12,0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가?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
부모들의 걱정은 추워진 날씨뿐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이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임신부 때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태아가 나중에 기관지 질환을 겪을 위험까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이 1,8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임신부가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많게는 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임신부의 아기는 기관지가 꽃가루나 담배 연기 등 여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는 태아의 기관지가 형성되는 임신 14주에서 27주였습니다. 유년기를 지나 천식이 갑자기 생길 위험성도 최대 4배가 넘었습니다. 임신부가 마신 미세먼지가 태아에게 천식 말고도 다른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추가 연구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사람은 해마다 12,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미세먼지가 생애 주기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 직원들이 부실한 부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눈 감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체인 효성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회식비와 상품권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업에서 한수원과 한전 등의 발전소 설비 납품을 담당했던 김민규 씨에게 접대는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변압기 부품 납품을 따내기 위해 수백만 원의 접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문자로운 접대도 있고 회사 법인카드로 300만 원. 나는 이 양주의 존재 사실을 이때 알았죠. 접대의 목표는 높은 가격에 입찰을 따내고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미션을 준 게 계약 변경을 해봐라. 계약 변경하면서 외함을 빼라. 한수원 측이 계약 변경 조건으로 요구한 건 뒷돈이었습니다. 대신 이것만 두둑하게 쏴라. 백머니를 달라는 거였죠. 접대하고. 한수원에는 한 2천 정도의 로비 자금이 들어갔어요. 접대 자금이. 김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제보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자체 감사를 맡기면서 조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7월에서야 한수원의 비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한수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계자 16명 중 4~5명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당시 함께 접대했던 효성 관계자들의 경우 계약 변경으로 얻은 수익금 중 1억여 원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성 내부에서 당시 징계를 받거나 그런 전혀 없죠. 전혀. 상을 받았죠, 오히려. 1억 플러스 알파의 회사에 큰 기여를 했다. 재직 당시 회사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했던 김 씨는 동료 비방 등의 이유로 해고돼 현재 효성과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효성 측은 발주 당시 계약대로 납품을 완료했고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며 담당자가 개인 카드로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해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미국의 중간 선거가 현재 시간으로 오는 6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치러집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은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를 지키고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막판 혼전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격전지를 돌았고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관대한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You want to see Georgia prosperity end quickly? Vote for the Democra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마지막 이틀간 미국 5개 주에 격전지를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미국 경제에 거대한 철구를 휘두를 것이라며 공화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의 구심점입니다. 폭발물 소포 테러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분열시켰다고 했습니다. Generosity is still out there. Hope is still out there. We just have to stand up. 이번 선거는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와 주지사 36명을 뽑습니다. 선거 예측 기관 538 등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지키고 하원에선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민주당의 하원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패하더라도 대북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입니다. 외교적 해법은 민주당의 정책 기조입니다. 다만 외교 군사 등 북핵 관련 핵심위원회를 독식한 민주당이 각종 청문회를 열어 견제를 강화할 공산이 큽니다.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트럼프 지지층이 결집할 경우 하원의 민주당 의석수가 줄거나 민주당의 과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무역 분쟁에서 중대 모멘텀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었죠. 시 주석이 오늘 중국이 앞으로 세계로부터 15년 동안 40조 달러, 우리 돈 4경 5천조 원어치를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개최한 첫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개방을 강조하며 한 말인데 이 자리에선 미국의 보호무역도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 등 172개국 3,600여 개 기업이 제1회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에서 15년간 30조 달러의 상품과 10조 달러 규모의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경영환경 선진화 등 개혁 개방의 구체적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비판해온 지식재산권 침범 등에 대한 예방책으로도 주목됐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보호무역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开放带来进步，封闭必然落后。 이날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증시 주요 지수는 1% 내외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수입 증대와 개방 기조를 강조했지만 시장은 무역 전쟁 종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은 이란과 원유 거래를 할 수 없고 어기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한국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걸로 전해져서 당분간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제재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In the meantime, powerful sanctions will go into full effect. 지난 8월 1차 제재에 이어 오늘부터 2차 제재에 들어갔는데 이란산 원유를 비롯해 항만, 에너지 부문 거래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가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The sanctions that will be reimposed tomorrow are the toughest sanctions ever put in place o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hese sanctions have already had an enormous impact. We've already reduced Iranian crude oil exports by over 1 million barrels per day. That number will fall farther. 미국의 제재를 어기는 국가는 미국과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만 8개 국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꾸준히 줄인다는 조건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 석유화학 업계는 당장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수입처를 찾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아이 한 명을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돌아가면서 때리게 했습니다. 맞은 아이와 때린 아이 모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도 감사에 나섰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등입니다. 곳곳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B씨는 같은 반 아이들 25명에게 A군의 등을 3대씩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었는데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군이 사건 당시 쓴 글엔 100대 맞아서 너무 아플 것 같다. 오늘이 마지막이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군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린 아이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집에서 돌아와 울었다며 학교가 가기 싫었다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내뱉은 욕설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A군의 부모는 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까지 나섰고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이 B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기업인이 자신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는 행태, 여러 차례 폭로돼 논란이었죠. 이번엔 글로벌 투자 회사의 30대 지사장입니다. 폭언뿐 아니라 운전 중인 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법규를 위반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정회훈 한국지사장의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는 국내에서 놀부, 모나리자 등 중견기업 경영권과 현대로템 등의 지분을 가진 미국계 대형 투자회사입니다. 김 씨는 정 지사장으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뛰어만 다니라고 했죠. 본인이 기다리지 않게 인간이 취급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일상 계속되다 보니까.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 파일에도 정 지사장이 김 씨를 무시하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한남 대시 쪽이에요? 아니 바보야.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너? 이게 블라인드 피그예요? 내가 형이랑 얘기했잖아 지금. 예예. 너 지금 장난이다라? 아닙니다 대표님. 너 내가 마지막 경고 줄게. 내 말 제대로 안 들으면은 이제 우리 그만하자. 심지어 자신의 부인에게 사실대로 위치를 알려줬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김 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거짓말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상황이 불러질 것 같아서 3번 했습니다. 3번이나? 네. 거짓말하면 더 힘들 것 같고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다 말씀드렸습니다. 줘. 결국 욕설과 짜증을 쏟아냅니다. 진짜. 김 씨는 정 지사장이 운전 중인 자신에게 가방이나 우산을 던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지시한 대로 출입문 바로 앞에 차를 대지 않았다고 본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운전석 쪽으로 던지면서 그 차량 내부가 맞아서 찍힌 그 사진도 있고요. 교통법규를 어기라는 지시도 수시로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비를 10시 40분에 버스를 탔잖아. 김 씨 이전에도 정 지사장의 수행기사가 여러 차례 바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시로 바뀐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본 사람은 이틀 만에 아웃됐으니까요. 정 지사장이 회사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재야? X 하느라 못 잤다. 그딴 소리 왜 하니 나한테? 엿먹어라 이거야? 정 지사장은 JTBC 취재진에게 회사 규정상 개인적으로 언론을 접촉할 수 없지만 김 씨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회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정회훈 지사장의 수행기사는 부당한 지시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근하고 유흥주점에서 카드 결제를 시키는 등 황당한 지시가 잇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정회훈 지사장의 수행기사 김모 씨가 회사와 맺은 계약서입니다.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가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정 지사장이 수시로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김치를 가져다가 와이프한테 건네줘라. 장인어른의 중고 차량을 주말에 쉬는 날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퇴근 후 유흥 주점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뭔지 알지? 계산한 거 말씀. 이제 아니야고. 그거 맞잖아. 예. 말씀하시고. 그래. 계산해. 김 씨는 정 지사장이 부하 직원들의 법인카드를 모아 여러 차례 술을 사오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엔 정 지사장이 다른 직원 명의의 카드로 술을 산 정황도 나타납니다. 많게는 3장 정도 준비됐고요. 다 이름이 달랐던 거죠, 그 카드? 네, 그렇습니다. 퇴사 후 연고가 없는 곳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김 씨는 최근 정 지사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3개월만 더 있으면
퇴직금도 발생했다는 그런 경우인데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9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측은 김 씨의 주장과 회사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곧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을 보고 짖느냐면서 10분 가까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에 차단기를 바로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당시 음성 녹음 파일을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조모 씨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 호출 받아보니까 대부 차량이에요. 자, 입주자다. 문 열어달라. 그래요. 종료를 오셔야 됩니다. 그냥 그랬어요. 무조건 열라 그래요. 결국 주차장 차단기를 올렸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찾아온 40대 입주민 A씨의 욕설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아저씨한테 그런 설명 듣자 그랬어요 지금? 그럼 설명. 내가 지금 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문을 열어달라는데 자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주민은 조 씨의 뺨도 때렸습니다.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당신한테? 3번 얘기했지. 가시오. 쳤어요? 쳤어? 가시오가 뭐야? 주민한테. 그러더니 경비원을 개에 비유합니다. 경비한테 치사해지. 아무 때나 짓냐 주인한테도 짓냐 개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조 씨는 뒤로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사건 이후 아직까지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게 남는 거는 개가 주인 보고 짖냐 할 때 우리는 개로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경비를 갖다가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냐. 검찰은 지난달 주민 A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역시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함께 폭행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도 주목됩니다. 최근 피해를 입은 전 직원을 조사한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양 회장이 불법 영상물 공급과 유통 등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르면 양 회장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은 동영상 속에서 맞은 전 직원 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USB나 휴대전화에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의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영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공급업체 4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올린 영상 중엔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공급업체와 양 회장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회장 측은 불법 영상물 유통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1만 8천여 명을 잠재적 원고로 판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소송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검찰이 최근에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소송 폭주를 걱정해서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해산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위원회는 2013년까지 우리 국민의 강제징용 피해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신고된 건수는 21만 8,600여 건. 그런데 2013년 12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통계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우려한 문건을 작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건엔 피해자들을 잠재적 원고라고 적었습니다. 또 국내에 지점이나 재산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폭주가 예상된다는 판단도 담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걸로 걱정을 한 겁니다. 특히 앞서 JTBC가 보도한 대로 20조 원대 손해배상을 우려하면서 추가 소송을 막을 계획을 세운 시나리오 문건도 이즈음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행정처가 징용 피해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더 짙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이 아베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볼 때도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일본의 변호사와 학자 100여 명이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에 위화감을 느꼈다면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 일본 변호사와 학자 등 100여 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일철 주금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아베 정부가 신일철 죽음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회사 70여 곳에 피해자 측과 화해를 하거나 배상금 지불에 응하지 말라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역병의 2배만큼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처벌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복무의 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갖춘 대체 복무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징벌적 대체 복무제 반대한다. 푸른 수의를 입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철창 안에 서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대체 복무제 방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방식입니다. 또 양심적 거부인지 걸러낼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또 다른 처벌이나 마찬가지라며 보다 인권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역 복무와 다르지 않을 수준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복무라면서 기간은 2배를 하겠다는 건 또다시 징벌을 내리겠다라는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와 기존 현역 복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병역 기피가 나타나거나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2배 정도는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약하게 설정돼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지난주에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이 알려지면서 국회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측면도 큽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윤창호 씨 친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차례로 찾아 윤창호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묻힐까 봐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 결정을 직접 해주셨으면 당부드리고 싶어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다시 한번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오늘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관련이 크게 없는 민생 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라는 데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럼 그걸 하나 완전히 합의를 했었네. 다만 여야 5당 대표들은 판문점 선언 비중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는 사립 유치원들은 여전히 게릴라식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정부 회계 시스템과 온라인 모집에 참여할 테니까 유치원 건물 이용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유치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 입학부터 추첨,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비해 11배나 늘었다지만 여전히 30%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이 82%인데 비해 경기도는 18% 수준으로 지역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처음 학교로 참여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경기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조건을 붙였다는 겁니다. 유치원 건물 이용료 등 합리적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경기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유치원 시설을 갖추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인가가 난 만큼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유치원 측 요구를 받아주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똑같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28개 사립유치원이 재정 악화와 운영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하거나 교육청에 폐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평검사 때부터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또 대검만 맴도는 검사를 이른바 귀족검사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이런 검사들 중에는 특정 간부의 라인으로 불리우면서 좋은 자리를 대물림처럼 이어받으면서 각종 의혹에 휘말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이런 인사 관행이 개혁 1순위로 불려왔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투명한 인사구조를 만들겠다면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개혁 1순위 대상에 꼽혔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출신인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누군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누군지에 따라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로 이어지는 요직만도는 이른바 귀족검사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9년차까지 법무부, 대검찰청 파견을 금지하고 부장검사가 되기 전 15년 동안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기회를 한 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사람을 먼저 자리에 배치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칙을 발표해 선인사 후원칙이란 비판을 받아온 문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파견 등 인사 원칙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 겁니다. 검찰이 검사 발탁이라는 관행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치검사나 귀족검사 논란은 대부분 부장검사 이상 고위직에서 두드러진 점을 고려하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의 해안가 갯바위에서 여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신원은 밝혀졌는데 함께 제주로 온 아이 엄마는 일주일 가까이 행적이 묘연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애월읍 신엄리 해안가입니다. 엄마와 함께 제주에 온 3살 어린이는 이곳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낚시꾼이 갯바위 사이에 걸려 숨져 있는 여아를 보고 신고한 겁니다. 사체가 바위틈에 끼어 있는 상태였고 그 파도에서 그 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 해경과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아이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후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 끝에 파주에 사는 33살 여성 장모 씨의 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는 10월 31일 딸과 함께 제주에 도착했고 이달 1일 파주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아이 신원은 확인했지만 엄마 장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제주 도착 직후 공항에서 모텔까지 택시로 이동한 행적이 확인된 이후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현재까지는 조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통해 수사를 벌이는 중인데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내일 오후 아이가 언제쯤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노량진에 있는 옛 수산시장에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수협 측이 신시장으로 입주하길 거부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상인들은 산소통을 가져가서 수족관에 연결했고 연좌 농성도 벌였지만 수협 측은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상인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수족관 안 물고기들이 죽은 채로 뒤집혀서 떠 있습니다. 산소통을 가져다 급히 수족관에 연결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 안은 밤처럼 어둡고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협 측이 오늘 오전 노량진 수산시장의 옛 시장 구역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은 겁니다. 구시장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대낮인데도 이렇게 캄캄하고 상인들은 촛불을 켜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이 됐습니다.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죽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울고 싶은 심정이고. 수협은 지난 2016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옛 시장 상인들을 신시장으로 입주시키려고 했지만 상인들이 거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도 집행을 4차례 진행했는데 반발로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명도 소송으로는 더 이상 시장 정상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하지만 옛 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의 자리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옛 시장 상인 150여 명은 수협의 단수와 단전 조치에 반발하면서 연좌 농성도 벌였습니다. 수협이 당분간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동천이 물고기들 무덤이 됐습니다. 강수지를 개선하고 생태 하천으로 바꾸겠다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숭어들이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시궁창 같은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물고기 떼도 보입니다. 친환경 생태 하천 공사가 한창인 부산 도심 하천, 동천의 모순적인 풍경입니다. 허연 배를 드러내며 죽은 물고기 사체입니다. 공사 중인 하천 바닥 2km 구간 곳곳에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탁한 수지를 개선시킨다며 바닷물을 끌어오는 관로를 깔기 위해 동천물을 빼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공사 기간 바닷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물막이 시설을 설치했지만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어도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천에 있던 물고기 떼만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살 길을 열어주고 저쪽으로 하든지 말도 못하게 많이 죽었어요. 물고기 완전히 무덤이지. 연차 사업이다 보니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뻘층이지. 유역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는 인력에도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고요. 부산시는 남은 물고기들만이라도 잡아서 바다에 방류하고 향후 생태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요즘 온라인으로 주문 제작 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치수에 잘 맞는 제품을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주문 제작했다는 걸 핑계로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온라인으로 15만 원짜리 맞춤 운동화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과 실제로 받은 운동화 디자인이 달랐는데도 업체에선 주문 제작 상품은 반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환불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죠.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서 한 달 반 만에야 겨우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나 치수가 아예 잘못된 경우라도 주문 제작 상품이란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소비자만을 위해 별도로 만들고 반품받은 제품을 업체가 다시 파는 것이 불가능하며 업체에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걸 미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소비자 마음이 바뀐 경우라도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물바다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탈리아에서 폭풍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400만 그루의 나무가 부러졌고 홍수 피해로
1살과 3살 아이를 비롯해서 최소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 댐에 부러진 나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프스로 이어지는 숲에도 밑둥이 잘린 나무들이 이쑤시개처럼 널려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1,400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탈리아 농림업협회는 복구에 최소 100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시칠리아 섬에선 1살과 3살 아이를 포함한 두 가족 9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강물에 집이 잠겨 숨졌습니다. Non sappiamo. Mi dispiace tantissimo per questi bambini perché ci rompono proprio il cuore a sapere quello che è successo. 사르데냐 섬을 여행 중이던 독일인 2명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등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도로와 광장이 침수된 베네치아를 끼고 있는 베네토주에선 방파제와 풍력 발전기 등 기관 시설이 파손되고 16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5, 60년 만에 가장 복합적인 기상 환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는 계절적 요인에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폭우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6개 주에 최고 수준의 기상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유럽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11월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시내에서는 6층과 5층짜리 건물 2동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다친 걸로 보이는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잔해가 좁은 골목길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9시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1구 구도심 지역에서 6층과 5층 건물 2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격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난 뒤 연기가 구름처럼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건물 중 한 동은 붕괴 위험 때문에 이미 퇴거 명령이 내려진 곳이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의 창문 일부는 판자로 가려져 있었고 곳곳에 큰 균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2명이 이 건물을 주소지로 두고 있어 사상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20여 대의 소방차와 40여 명의 구조대원을 보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86만여 명의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약 2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보수나 철거 대상 건물이 많은 곳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을 향하고 있는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하루 200km를 이동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미국까지 1000km 넘게 남았는데 여정을 포기하거나 무리해서 빠져나가는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동 수단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멕시코 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도 맞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현재 1차 캐러밴이 지나고 있는 베라크루스주는 이민자들에게는 죽음의 길로 불립니다. 멕시코만 접경주인데 최근 수년간 이곳에서 수백 명의 이민자가 몸값을 노린 범죄 조직에 납치, 실종됐습니다. 올해 최소 174명이 묻힌 비밀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캐러밴이 위험 지역을 경로로 택한 건 주 당국이 멕시코시티까지 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교통편 지원은 멕시코시티 단수로 취소됐습니다. 난관에 빠진 캐러밴은 현지 시간 4일 멕시코에 진입한 이후 가장 긴 거리인 200km를 이동했습니다. 고된 여정이 이어지며 일부는 포기하거나 무리해서 빠져 독자적으로 이동하는 이탈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때 7,000명을 넘었던 1차 캐러밴 규모는 4,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 멕시코에 12,000명의 캐러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러밴이 다가올수록 미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국경에는 군인 7,000명이 사전 배치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 검사는 안전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선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범 순찰대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운전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운전자 26살 박모 씨는 어제 새벽 4시 40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금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아파트와 차량까지 구입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3살 박모 씨와 내연녀 45살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자신들과 거래했던 업체가 실수로 자신들의 계좌로 보내온 돈 3억 9천여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반환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을 떠돌며 쓰고 남은 1억 3천여만 원은 회수했습니다. 내일부터 6달 동안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15% 내립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 내려갑니다. 다만 주유소들은 재고 물량을 소진한 뒤 세금 인하분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는 업소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축구가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회를 유치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지금의 중국 축구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거듭된 부진 속에 발버둥치는 중국 축구, 대표팀 상비군 선수들은 한 달째 군사훈련까지 받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선수는 물론 코치까지 머리를 깎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다 함께 축구도 봤습니다. 2022년 월드컵을 대비한 중국 축구의 정신력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25세 이하 국가대표 상비군 55명은 소속팀의 프로축구 경기도 거르고 석 달간 이런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3년 전 중국은 축구로 우뚝 선다, 즉 축구 굴기를 내걸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0년 안에 월드컵 개최는 물론이고 우승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은 2002년 이후 계속 진출길이 막혔습니다. 축구의 미래도 박지 못합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히딩크 감독은 19세 대표팀의 아시아 대회를 찾았지만 예선 탈락만 지켜보고 허망하게 돌아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진출보다 월드컵 유치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냉정하게 진단했고 중국 언론은 차라리 2046년 월드컵을 목표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강등돼 울어버린 볼보이가 화제일 정도로 축구 열기는 높지만 중국 축구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요즘 가을 산행 가는 분들 계실 텐데 사찰이 있는 산을 가면 입구부터 큰 소리가 납니다. 등산객들에게 절이 관람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사찰 수익이라서 면세에 카드도 받지 않아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붓게 물든 산이 등산객들의 걸음을 늦춥니다. 바람에 흩어지는 낙엽은 막힌 가슴을 뻥 뚫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치를 직접 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산에 있는 사찰이 관람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고 강도들이죠. 지금 그건 하루 이틀 얘기니까 세금 안 내잖아요.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오래전 폐지됐지만 이 탐방로를 이용하려면 사찰이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 밀착카메라 보도 이후 조계종에서는 입장료는 필요하지만 카드 결제기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1년 사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입장료를 카드로 계산하려던 등산객들이 놀랍니다. 뭐 카드가 왜 안 돼요? 현금부터 못 들어갈 뻔했어. 못 들어갈 뻔했네. 현금부터 못 들어갈 뻔했네 우리.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현금만 된대. 진짜 이거 잘못하는 거지. 매표소엔 종교단체는 세금을 면제받아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도 붙어 있습니다.
슈퍼 구멍가게도 카드를 다 받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이것도. 근데 카드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사찰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금은 없는데 지금? 입금받아 되니까 주차하시고 오세요. 종교단체 면세 조항은 영리영업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금 징수로 주차장 입구 1km 전부터 도로는 차들로 꽉 들어차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경찰들도 동원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매표소 위치입니다. 건물 수백 미터 앞에서 입장료를 받다 보니 일반 등산객들도 사찰에 돈을 내는 겁니다. 길이 둘로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저쪽은 사찰로 가는 길, 이쪽은 등산로인데요. 하지만 이곳까지 오려면 앞에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이 등산로만 이용을 하는 사람도 관람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매표소도 국립공원에서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절에 가지 않아요. 전혀 뭐 발걸음도 어차피 뭐 겉모습도 안 본다고 보면 돼요. 통행세 비슷하게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입장료를 내지 않은 샛길이 있지만 사찰은 이 길을 막았습니다. 차를 타고 차단길을 넘어가 봤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매표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신도들과 사찰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끊고 올라가야 되니까 사찰에서 그럴 거예요. 사찰 측은 관람료는 사찰 안의 문화재 관리비라고 주장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받는 문화재 보수비가 있지만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이 징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 자체는 국립공원이지만 이곳에 편입된 사찰 땅도 등산객들에 의해 침해돼 이에 대한 재산권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람료 수입의 절반 가까이는 해당 사찰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법상 교육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중앙으로 보내집니다. 한 해가 지나도록 관람료 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 산행에 나섰다 산 초입부터 기분을 상하는 등산객들이 내년 이맘때는 없어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충무로, 그러니까 여기서 충무로라 함은 퇴계로와 을지로 사이의 그 물리적 존재로서의 길 이름임과 동시에 한국 영화의 메카로서의 그 충무로. 제가 어린 시절 가끔씩 지나다녔던 그 길은 말 그대로 영화의 본산지였고 길거리 사진관의 쇼윈도에도 온통 한국 영화의 스틸 사진으로 넘쳐났던 낭만의 시대였다고나 할까. 결혼하기 전에 신성인의 오맹란 두 배우의 촬영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도 바로 그 충무로의 어느 비 오는 날 밤거리였으니까요. 신성일, 그는 60년대 청춘의 심벌이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80 언저리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청춘이란 단어를 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60년대 말 그는 짙은 빨간색의 머스탱 스포츠카를 몰았는데 이름 그대로 그 야상마와 같았던 빨간 자동차는 그 주인과 함께 더욱 청춘의 상징인 양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까까머리 중학생 때 우연히 그와 그의 자동차를 보고는 그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던 느낌을 가졌던 기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는 참으로 우리에겐 현실 같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 엄혹하고도 가난했던 시대를 관통하면서 누군가 하나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제되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판타지를 심어줘야 하는 존재로서 허락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여야 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제가 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당시에 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관을 왔을 때 저는 그 옛날 비 오는 날의 충무로 밤거리의 기억과 저를 환상에 빠뜨렸던 빨간색 머스탱 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는 아 그래요 하면서 긴 말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그저 제 생각으로는 판타지에서 나와 정치라는 지극한 현실에 몸담았던 그가 그 순간 그 어떤 회한에 잠시나마 빠졌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했더랬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를 얘기할 때 그 충무로의 비 오는 밤거리와 빨간색 스포츠카를 떠올리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로 상징되던 청춘과 낭만의 시대는 또한 가버렸다는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We also reaffirm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on the Korean Peninsula. 네, 팩트체크 오늘은 영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대영 기자, 전시작전권과 관련한 두 가지 내용을 확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온라인상의 주장이 그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전작권 전환 후에 핵 우산 작동 불능화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데 둘 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은 그동안 다른 나라의 지위를 받은 적이 없는데 특히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헌법에 아예 다른 나라의 지위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네. 저희가 헌법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이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 지침입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입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둔은 계속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철수는 아니더라도 규모를 좀 크게 줄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가 28,5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것으로 이걸 훼손할 정도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을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감축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은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법은 예산처럼 1년에 한 차례씩 개정합니다.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좀 볼게요. 핵 우산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앞서 보신 연합방위 지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정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 우산은 전작권 환수 뒤에도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연합사령관이 미군일 때 하고 한국군일 때 하고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된다면 뭐가 달라질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네. 작전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한국 2명, 미국 3명으로 구성된 한미군사위원회가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지휘권은 바뀝니다. 네. 작전을 실행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렇게 바뀌게 네. 되는 겁니다. 연합사령관 아래의 육군은 한국이 지휘하고 있고요. 해군과 공군은 미군이 하는데 이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핵 우산 같은 전략 자산은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합니다. 항공모함 같은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한미 군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사령관이 바뀐다고 해서 핵 우산에 지장이 생긴다는 건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부탁합니다. 예, 첫 키워드는 배 또는 간이 나왔다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배가 나왔다는 말은 이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에게
했다는 말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배 나온 사람은 예산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성권 위원장의 이 발언을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말로 관이 배 밖으로 놓았습니다. 진짜 배 나온 사람은 자신도 누군지 잘 알 텐데. 예, 진짜 배 나온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예.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성권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들으면 혼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배발언은 확인은 된 건가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당사자인 김태년 의원은 본질을 흐리는 가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 대변인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말이라는 게 앞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성권 위원장의 여러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받은 엄청난 환대에 비하면 이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대통령 등이 김정은 위원장 등으로부터 여러 환대를 받았는데 이성권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로 남북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성권 위원장 발언을 계속 이슈화시키고 있는데요. 처음 나왔던 냉면 발언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목구멍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그건? 그러니까 이성권 위원장이 우리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냉면이 목에 넘어가느냐라는 했다는 발언을 패러디한 건데요. 예. 먼저 처음 발언을 이끌어낸 정진석 의원이 냉면에 물 타지 마세요라면서 냉면 먹는 사진을 올렸었고 이후에 여러 의원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라면서 냉면 먹는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지원 의원이 냉면이 잘 넘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진태 의원의 경우도 냉면을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일단 냉면의 양으로 봐서는 한 번에 넘어갈 양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아닌 이현주 의원도 냉면 먹는 사진을 저렇게 올려서 목구멍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북측에 좀 저자세다는 걸 이슈화시키려는 움직임인데요. 예. 물론 이성권 위원장 발언이 부적절하다면 항의하고 지적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사진들은 봤는데 뭐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동물은 사라졌다로 했습니다. 어디서요? 국회에서 예. 예전에는 여야 의원들 간의 몸싸움이 심해서 이른바 동물국회라고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몸싸움은 별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벵갈 고양이 얘기가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오늘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몸싸움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는데요. 아까 그건 잠깐 전해드리긴 예, 했습니다만.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박영선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의 장제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야당 의원의 명예훼손성 발언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발언 중에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장제원이 독해를 잘 못한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으로 확인하자라면서 두 의원 간의 말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발언을 다 끝낸 뒤에 박완주 말 조심해라고 얘기하자 박완주 의원이 서로 좀 감정이 격해지면서 예. 나와 하면서 실제 두 사람은 오늘 예결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쳐봐 하면서 했지만 실제 아무도 치지는 않았고요.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말리면서 되게 쳐봐 하면 그래서 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로 내가 먼저 치겠다는 아니고요. 쳐봐라고 했었고요. 아무도 치진 않았습니다. 애들 싸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예. 말리면서 나왔고요. 나중에 장제원이 돌아서면서 보좌진에게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고 얘기해서 이 말 부적절하다라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전에 몸싸움은 흔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게 2012년인데요. 예. 2009년 국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법 통과를 막으려고 의장단으로 돌진하는 의원의 모습이 사진에 찍힌 적도 있고요. 예. 매년 저런 모습들은 쉽게 봤었습니다. 실제 앞서 이제 쳐봐 하지만 안 쳤지만 내가 먼저 칠 거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한나라당 김성애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먹 다짐이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 김성회 의원이 내가 먼저 맞았어 라면서 피를 약간 닦으면서 달려가서 강기정 의원을 찾아서 직접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손으로 내가 먼저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굉장했네요. 예, 다시 강기정 봐도. 의원도 예. 맞아서 얼굴에 피가 묻었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때려서 나중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도 많이 논란이 됐고요. 나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애 의원에게 수고했다라고 그날 전화를 해서 폭력 국회를 조장하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저런 일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실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거의 없었고요. 예. 지난 2016년에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서로 나와봐, 왜 불러, 깡패야, 뭐 이런 말을 주고받긴 했었는데 예. 나중에 썰전에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만원 딜레마로 했습니다. 예. 아직도 지속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만원 씨가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최근 글은 대부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들 7명이 모두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절대 불가를 외친다라면서 실제 역적이라고까지 주장했고요. 오는 수요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역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역적이라고 주장했고 오는 수요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누가요? 지만원 씨와 본인이? 예. 지만원 씨가 본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저 자유한국당에서 지만원 씨를 뭡니까 검토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5.18 진상규명위 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추천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 일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예. 저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무슨 소리냐, 추천위원들이 다 자신을 추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하지만 지만원 씨가 틀린 부분도 있는 게 추천위원회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욱 원내수석부 대표도 들어갑니다. 예. 두 사람은 처음부터 계속 반대를 했고요.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보면 다른 위원의 경우 명확히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일단 의견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 지 씨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빨리 추천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 씨와 그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에 대해서 한국당 관계자는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데 고민 중이고 시간이 걸린다. 쉽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군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고 내일 바람도 불지 않아서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까지 대기 중에 쌓이겠습니다. 강원과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 팩트체크 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How do we cope in a world without love? Mending all those broken hearts and tending to those crying faces.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killing. A better way for us to survive. I live and hope for a world filled with joy.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Why is this world so full of hate? People dying everywhere.